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해 하는 계약이라며 극렬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대화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임기 내에 실현하려고 했던 최저임금 만 원이 과연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네, 게다가 최근 정부 내에서 이 경기 진단이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네, 진통 끝에 통과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안. 이 산을 넘은 뒤에 버티고 있는 최저임금 만 원의 현실과의 벽. 과연 어떤 과정과 속도로 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진통은 있었지만 어쨌든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절충안이다. 사용자와 그 노동자, 근로자의 이익을 적당히 절충한 네. 굉장히 훌륭한 절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반발이 많네요. 그렇죠. 네. 노동계가 충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죠. 그만큼 정부 여당에 지금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민주노총 말씀 주신 대로 총파업에 나서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노동계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슈가 된 것이 최저임금을 받는 또는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는 사람들의 노동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통상 급여가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그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계산할 때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는 빼고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계의 입장인데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은 기본급은 한 100만 원 받고 상여금을 한 150만 원 받는 분의 경우에는 상여금을 빼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들한테 부담이 커지니까 사용자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이제 절충안이 마련된 건데요. 네. 저는 노조가 이렇게 그냥 반발하는 것이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됐던 부분은 소득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일부분의 근로자들에 해당된 문제인데 네. 그 문제를 두고 이제 노총이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전체를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 사태로 인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탈퇴하고 경제사회노사위원회에서도 탈퇴하고 강력한 대응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지금 8년 만에 복원된 노사정 대화 또다시 좀 물거품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과거에 우리 노총이나 노동계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 항상 진위와 전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진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생각하는 어떤 저희가 있는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금 강경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사용자와 정부와 노조 간의 어떤 그런 성숙되어 왔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금 흔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정부로서는 특히 노동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새로 대두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네. 자, 이걸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하는 시각은 네. 현재 여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여기 이제 동의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네. 지난번에 한번 두 자릿수로 올려 보니까 충격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완화시키는 완충작용 그런 거를 노리는 노림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했는가는 잘 모르겠으나 네. 확실한 것은 뭐냐면 현재와 같이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다 빼고 그거는 급여가 아니다 그거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데 네. 재산세를 내는데 50평 이상 아파트만 재산이고
50평 이상의 다른 아파트나 토지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재산세를 매기는 것이 굉장히 우습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라 하는 것은 상여금도 소득이고 그다음에 뭐 식대 뭐 그런 복리후생비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급여인데 네.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그 최저임금을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로서는 매우 왜곡된 임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빨리 고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저는 이번에 국회 통과하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현실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동계 쪽에서 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나오니까 저로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면이 있네요. 네. 뭐 사실 임기 내 최저임금 10,000원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뭐 과연 현재 경제 상황이 최저임금 10,000원을 향해 예정됐던 속도를 내도 되는 걸까 하는 부분에서는 정부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부분이 있죠. 아까도 이제 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 산입의 임금으로 넣어버리면 네. 급여를 하나도 인상을 안 해도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000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7,530원 가지고도 지금 뭐 일자리가 주네 뭐 하위 계층의 소득이 주네 이러는데 10,000원 이 부분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경제 상황을 봐서 내년도 경제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지 그 10,000원을 두고 전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타협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한 발 앞서 나간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정부 내에서는 확실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교수님 보고 계시죠? 무엇에 대한 이유군요. 10,000원에 대한 효과 말이죠. 충격파냐,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클 것이냐, 뭐 이 논쟁 같기도 하고. 원래 정치인들의 문점이 여러 가지로 뒤섞여 있기는 한데요. 정치인들의 특징이 학자들하고 다른 게요. 학자들은 대부분 말하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데요.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정치인들이라도 말하는 것과 속내가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동연 장관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한 것도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일 텐데 저는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 숨어 있다고 봐서 저는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일자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이미 작년서부터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다른 해석과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주제인가요? 그것은 적어도 경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 일자리 아닙니까? 네. 소득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의 대원칙이 지금 무너지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경제 그 정책을 집행하는 최고위들은 상당히 좀 긴장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사실 지금 뭐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경제자문회 김광두 부의장하고 김동연 부총리가 경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각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논쟁도 있었죠. 아닌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김동연 부총리는 정치인이다. 예. 정치에 있는 분이고 우리 김광두 교수님은 물론 뭐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이시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학자다. 네. 따라서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업에 있는 분, 특히 정치권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는 저는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김동연 부총리께서도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어떤 그 깊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봐서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직 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를 마중물로 삼아서 소득주도 성장에는 더 큰 그 프레임의 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뭐 제이노믹스라고 하죠. 하죠. 대통령도 이제 다시 검토해봐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묘한 파장이 있기는 한단 말이죠. 네.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의 제 첫 번째 원칙이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질문 좀 바꿀게요. 오케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먼저 평가를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통계는 일자리 보통 한 30만 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었잖아요. 지금 10만 대로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 확실히 박근혜 정부보다 지금 성과가 나쁘죠.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통계가 물론 이번에 나온 통계지만 그 하위 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지 않습니까? 4분의 1.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 그렇게 추경도 뭐 10몇 조씩 하고 올린 했는데 성과는 일자리 신통치 않고 소득 신통치 않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상위 계층은 더 빨리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가 잘못이 됐는가? 저는 아마 뭐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죠? 아마 더 박차를 가하지 않겠는가? 더 박차를 가해서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소득을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럼 당연히 추경이라든지 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전 소득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하위 계층의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약에 뭐 경제 담당이 바뀌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1년 동안의 점검을 통해서 여태껏 일자리 소득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평가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일각에서는 지금 확실한 성과를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쯤 돼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 예.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년 7월 달에 최저임금을 금년에 얼마 올린다, 7,530원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이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작년서부터 일자리를 많이 해고를 시키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해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소득 그 감소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한 1년쯤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은 오히려 앞서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은 1년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얼마 전에 첫 회의를 갖긴 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대로 가동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도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연 올해 안에 결론이 날까? 늘 안 나지만 날까라고 당연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제 공익요원이 있고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만약에 빠진다 하더라도 정부 공익요원하고 사용자 쪽이 3분의 2가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동안 이렇게 올려온 적이 저는 있다고 근데 기억하고.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특히 노동계의 지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모든 미치는 것이 저는 무엇에 전제를 정도인데? 하냐고 보냐면요. 금년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경제라고 봅니다. 금년도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가 경제가 진짜 생각보다도 나빠지고 수출도 부진해지고 금리도 올리고 세계 경제도 둔화된다고 하면 아마 노동계도 무리하게 뭐 10,000원이나 그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 경제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는 것이 노동계의 어떤 그런 주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정책적인 실패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네.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왜? 7,530원으로 올려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 과감하게 올려서 최저 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하자. 이런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마 정부 내에서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의견의 상당 부분 갈릴 거라고 봐요. 예. 더욱더 이 정부의 색깔을 더 뚜렷하게. 그렇죠.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을 집어 넣어주자는 거니까 그리 하려면은 최저임금을 더 빨리 올려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밀어보는 강경파, 매파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조금 더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비둘기파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재와 같이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되고 대통령의 지지가 저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매파가 상당히 어떤 그런 그 득세를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 내에서 어떤 정책으로 결정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장담 못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민심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에 대해서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생각과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다를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어느 민심이냐에 따르죠. 그렇죠. 매우 퍼블릭한 민심. 사용자 쪽의 민심이냐, 그렇죠. 아니면 근로자 쪽의 민심이냐에 따라서 전 다수는 근로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수지만 다수 중에서도 다수가 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상당 부분은 허리축에 있는 연봉이 뭐 9천, 8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민심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저는 쫙 갈린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